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연출한 변규리 있고 연분홍 치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이 영화의 PD를 맡아주신 이혁상 PD님이 이제 모더레이터를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좀 못 오시게 되었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영화를 진행하는 건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나비님, 비비안님 그리고 곽인선님 모시고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세 분께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비안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 방금 영화에서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나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아들은 바이젠더, 팬루멘티,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인선입니다. 그 아들을 둔 30살 남성준 엄마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이제 나비님, 비비안님이랑은 계속 이제 뵀는데 우리 곽인선님이 사실 부산에 사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영화의 전당에서 GV를 한다라고 해서 인선님을 또 모시게 되었고 세 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만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간만에 만나셨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지금 와 있고 되게 항상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떠난 지 30년 됐지만 제가 아직 서울 가면은 너는 아직도 사투리를 못 고쳤냐 이러면서 되게 핀잔받는데 저는 부산을 진짜 좋아하고 항상 제 마음속에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일단 되게 이 극장 너무 좋더라고요. 올다 보니까 너무 이 좋은 이런 극장에서 제 영화가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저희 송준 씨 어머님을 저도 작년에 뵙고 지금 올해 처음 뵀는데 여전히 그때도 굉장히 단단해지시는 중이었지만 또 한층 더 단단해지셔가지고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점점 성장하고 계신 게 보여가지고 전 너무 뿌듯했고 오늘 너무 만나서 이 영화를 계기로 또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아직 2년은 안 되었지만 승준이에게 커밍아웃을 갖고 저도 이제 이 세계가 뭔지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모든 자료들을 눈팅만 하고 적극적인 참여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세 분을 다시 만나가지고 미팅하는 시간에서 너무나 반갑고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처럼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승준이 친구 예준이가 친아들을 얻은 것만큼 너무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예준이 어머니를 뵈니까 친자매처럼 그렇게 그냥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상해.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팅방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질문이나 소감 같은 것들도 괜찮으니 많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관객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또 세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GV를 다니다 보면은 나오는 질문들 중에 꼭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영화에 이제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꼭 질문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비님, 비비안님, 그 다음에 우리 인선님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나비님부터 해보실까요? 네, 저는 영화 이렇게 그 주연으로 나올지를 몰랐습니다. 주연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저렇게 욕을 많이 했겠어요. 저는 감독님이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 기록 영화를 좀 찍겠다 해서 실은 아시아권에서도 터키에서 마이 차일드라는 영화가 한 편 나와 있고 다른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어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었구나라고 해서 어떻게든 저희는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전에도 많이 언론 인터뷰 같은 데 저희 정말 적극적으로 막 나갔거든요. 영화가 실은 어떤 부분에 가장 또 큰 가시화잖아요. 또 올해 저기 작품으로 남을 거고 해서 전부 다 부모님들이 다 찍었어요. 실은 뭐 최종적으로 저희 두 사람이 나왔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은 많은 부모님들도 몇 년 동안 지방에 계신 부모님도 많이 찍고 했어.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모든 부모님들이 전국에서 다 이 영화를 정말 한결같이 배우하고 똑같이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주변 친척들, 지인들, 뭐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들 다 모시고 또 어떤 그 교수님들 다 모시고 이런 영화를 계속 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찍으라고 하니까 찍었고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감독님이 나비님이 주인공이세요. 해서 저는 그럼요.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저렇게 좀 비중 있게 나올 것 같으면 좀 말도 좀 곱게 하고 좀 옷도 좀 잘 차려입고 찍을 걸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화를 찍는 동안에 정말 카메라를 갖고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건 질문을 하는 거구나.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건 질문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덕분에 제 인생에서 이게 다큐멘터리를 찍지 않았더라면 갖지 못했을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죠. 정말 저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제 어떤 삶, 제 인생 또 자식과의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제 삶 전체를 어떻게 새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화를 찍어서 매우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커밍아웃 2016년에 받았을 때 그때 제가 충격과 슬픔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이유가 제 주위에서 보지 못했고 들은 바도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도움을 준 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만든 인터뷰집이었어요. 그때 거기에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성소수자 당사자가 있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나 혼자만 여기 이 세상에 내 아들만 개이고 나만 성소수자 부모라고 생각하면 되게 절망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때 함께 있다는 게 되게 위안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한 진짜 제일 큰 커밍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보여진다면 어디선가 저처럼 제가 그때 충격받았을 때처럼 힘들고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시는 어떤 성소수자나 부모님들이 좀 그래도 위안받고 안도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영화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주연인 줄 몰랐고 저는 주연으로 섭외를 받은 적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감독님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너무 좋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활동할 때마다 오셔서 전체를 찍으시니까 그렇지 나도 여기 협조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찍었는데 한 2년 정도 찍으시다가 감독님이 제가 주인공이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촬영 오시는 날은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대여섯 시간 인터뷰를 해도 아까 나비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카메라에서 뭔가 질문을 받는 게 저는 좋았나 봐요. 그리고 저를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성찰을 해서 제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상태를 막 표현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니까 또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어쨌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그래서
섭외하신 적은 없지만 주인공이 돼서 너무 기뻤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비비안님하고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아까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적으로도 뭐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힘이 있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으로 해서 성실하게 살면 되겠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내가 내 육체로 인해서 버는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제 취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2억 8천 정도를 빌려주고 18명한테 못 받았는데 그것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의 손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성준이가 대학 갈 때 좀 다 내놓으면 좋겠다 했는데 성준이가 대에서 살 때 그런 일들이 97년도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씩씩하게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성준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 다큐에 왜 찍혀서 나왔을까 이 의문보다 아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다 하면서 남친을 데리고 온다 하면서 엄마 사진을 일단 촬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하면 촬영을 한다는 거는 뭐 영화가 이러니까 다큐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찍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네가 그렇게 말하면 맞겠지 뭐 이러면서 찍는 게 뭐 어떻노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집이 해운대거든요. 해운대고 이 근방에 우이동에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영화관 예술의 전당이 이 좋은 곳에 우리 영화가 이렇게 상영될 줄 알았으면 저도 폼을 좀 잡고 살도 좀 다이어트 해가지고 저는 2020년 6월경에 아마 4월달인가 3월달인가 잘 모르겠네. 그때쯤 돼서 찍었기 때문에 성소수의 부모 모임이 좀 한 4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찍 알았으면 저도 좀 비비안 씨처럼은 안 돼도 좀 더 반 정도 그 정도는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연을 놓고 싸울 뻔했네요. 지금 제가 환갑 지나서 성준이에게 환갑 정도 됐나? 환갑 되기 전에 성준이에게 커밍아웃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전이나 10년 전에만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훨씬 더 내가 애 입장에서 싸우고 같이 일하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힘을 쏟았을 텐데 저는 지금 많은 에너지를 먹고 사는 일에만 쏟았거든요. 이렇게 두 분처럼 의식이 있는 이런 일들에 동참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63인데요. 내일 모레 64살이잖아요. 만약에 10년 후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너무 억울해서 죽지를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 이 영화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객분들이 성준 어머님이 이제 인선님에게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되게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신나는 프로도님이 성준님 어머니 너무 우리네 부산 어머니 같아서 좋아요. 부산 여성의 카리스마가 이그다? 이런 말도 있고 성준 어머님 뵈러 GV로 왔다 이런 관객분들도 있고 성준 어머님
지금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응원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먼저 해보실까요? 네. 저는 제가 커밍아웃 받고 나서 사실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에 되게 슬펐어요. 저는 좀 어디서 가든 저를 오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딱 그 처음 받은 느낌은 아 이거는 평생 내가 비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그 슬픔이 와닿았어요. 성소수자들도 이렇게 말을 못하겠구나 하는 그 충격과 슬픔에 되게 어린 나이에 그걸 나 자신을 알게 돼서 그때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를 같이 느끼게 됐고 공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 안에 있는 그게 편견인 거죠. 성소수자는 뭔가 내가 내놓고 얘기 못하는 존재라는 게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어쨌든 부모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그 제 스스로 벽장 안으로 제가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부모 모임에 나가서 다른 당사자들이나 부모님들한테 힘을 되게 많이 받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 또 심지어 잘 살고 있는 우리 아들보다 더 나이 드신 성소수자들을 많이 보니까 아 우리 아들도 그냥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저 안에 있는 편견이 좀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아 그렇지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 아들 잘못도 아니고 사회가 이상한 건데 내가 이걸 왜 말을 못할까 하는 생각에 이르러서 깝깝해서 사실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희 시누이도 저기 뒤에 와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커밍아웃을 했던 상대였어요. 근데 우리 시누이는 되게 어쨌든 열린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언니 바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이건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그게 진짜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받은 힘으로 또 딴 사람 몇 명한테 더 하고 또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또 친구들이 주는 힘으로 또 몇 명한테 더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커밍아웃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뭐 뉴스에 나갔어요. 키퍼 때 인터뷰를 해가지고 3사 방송국에 쫙 나가니까 네, 회사 사람들이 이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입 아프게 사실 커밍아웃 안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열심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게이야 이런 얘기를 그냥 뜬금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요. 또 모르는 애들이 저기 아들님이 뭐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얘기 뜬금없이 물어보고 뭐 키가 커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겠네요 이런 얘기 물어보면 그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 아들 게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되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자꾸 하다 보니 이렇게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 되었네요. 네,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꾸준히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슬쩍 물어봤죠. 얘 너는 레즈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얘가 뭔지를 알긴 아는구나. 근데 꾸준히 또 중학교 때까지 또 여자친구한테 편지도 쓰고 데리고도 오고 해서 너는 아무리 봐도 레즈비언인 것 같아.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그보다는 바이에 가깝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레즈비언은 아닌데 아니래보다도 레즈비언보다 바이섹슈얼에 가까운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게 그닥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중학교 때 그 레즈비언 친구가 같은 학급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눈에 봤죠. 그런데 얘가 이제 레즈비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잠깐 드는 생각이 사이를 듬직한 사이를 못 보거나 예쁜 손주를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니 요즘 사이가 다 듬직하란 법도 없고 또 애기를 또 다 예쁜 애기를 또 나와서 키운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얘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레즈비언이라고 해도 괜찮은 나에게 왜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못했어?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가슴이 싫어, 난 남자가 되고 싶어 했을 때 제가 그런 혐오 발언을 한 거죠.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거죠. 자꾸 남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자로 살기 힘들다고 남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만약에 제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아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더라면 실은 외국은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제 트랜스젠더가 한 4, 5살 때부터 본인의 정체성을 아이가 얘기를 하죠. 아이가 자기가 트랜스젠더인 건 모르잖아요. 다만 그런 발언을 할 때 나는 남자야.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도 가도 계속 남자 줄에 선다거나 남자하고 어떤 젠더감을 계속 느끼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 이제 상담가나 이제 그 어떤 전문가들하고 의사들하고 상담을 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제를 주고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 2차 성징 나올 때는 이제 남성 호르몬을 이제 투여를 해서 얘가 뭐 이를테면 턱선이 달라지거나 뭐 뭐가 이렇게 남자라면 또 혹은 여자라면 골격이 작기 전에 더 이제 키울 수 있다든가 해서 본인이 일치감을 느끼는 성 정체성을 찾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거나 말리지 않고.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트랜스젠더 성향을 보였을 때 제가 미처 몰라서 그런 상처를 많이 줬고 힘들게 살았던 것이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또 여름 같은 때는 저희 이제 짧은 제복을 입으니까 제복에는 또 장신구를 하는 게 눈에 뜨이잖아요. 또 이제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걸 하고 다니면 이제 저희 서장님이 물어봐요. 자네는 그게 뭔가? 그래서 여름에 주로 프라이드 기간이 여름이니까 축제 기간이 제 아이가 트랜스젠더인데 제가 이 키오 축제 기간에는 이런 걸 하고 다녀요. 그러면 저희 이제 꼰대 같은 서장님 그러죠. 자네는 엄마가 너무 맨날 밖으로 돌으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선진국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말씀을 사장님 굉장히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볼 때 저도 같이 눈으로 쏘아주죠. 한 번만 더 그딴 얘기하면 입을 찢어버릴 거야. 쳐다보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가시화를 하죠. 보수적인 어떤 그 집단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느 문화권이나 5% 내지 10%가 성소수자가 있다는데 5%만 잡아도 우리나라 인구 기준은 250만 명이잖아요. 25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합하면 120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현역군인 합하면 60만 명. 그 합한 숫자를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있는데 우리가 군인이나 공무원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왜 성소수자가 안 보일까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주변에서 성소수자를 보지 못했다면 그만큼 당신이 그런 그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소수자인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다. 반성들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겠죠. 왜? 콧구녕을 내줄 때 그 전부터 쳐보니까 그렇게 가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GV 다니면서 나비님을 국회로 보내자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 인서님께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커밍아웃 받으시고 나서 이제 여러 이제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망이나 혹은 나의 주변들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도 하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까지 또 성소수자 부모로서 커밍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시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인선님에게 들었을 때는 이제 일하시는 곳에서도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 든 네오님께서 인선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제 성주님 아버님께 커밍아웃 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후에 커밍아웃 하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벌써 커밍아웃 했고요. 1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부정하던 그 생각들을 점차적으로 성준이와 저랑 관계가 좋아지고 하니까 아빠도 슬슬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준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렇게 방관하고 보고만 계시고 싸우려고 하지 전투적인 태세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당장 이혼하자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게이라는 거를 너희들이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제가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는 일이
한 13년 정도 됐는데 피부 관리실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관계가 벌써 7, 8년 다 지났기 때문에 저를 인정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들이 게이라는 사실을 28년 만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나를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에게 설설 이제 물어가고 있으면 고객들이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고 게이가 뭐 어떻습니까? 그거는 성취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그걸 이제 알았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제 주변 분들은 저 인상이 별로 굳어 있고 안 좋아서 무서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인정해주고 그거는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바로 어디 캐나다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한다. 그대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위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항상 21살 때는 이제 목사님이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리신 분인데 지금 이제 그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성준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괜찮다고 그는 자기 성의 취향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다시 해주시고 제가 상담했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도 성준이는 괜찮다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업적인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 전문적인 것을 직업을 자격증을 따고 어머니한테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는 자기가 살아갈 길을 뚜렷하게 만들어놨다는 거 인정을 엄마가 해주는 게 좋겠다. 아무 이상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부모인 남편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저를 위로했고 그 자리에서 이거는 지탄받아야 될 사건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더 개방을 해서 제가 종교적인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오픈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그런 걸 다 접고 이제 성소수자에 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적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물도 드리고 또 차도 나누면서 가격도 싸게 해주고 저렴하게 해주고 더 친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만약에 비관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보이면은 그 사람에게 또 설득을 막 시켜서 또 손에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번에 그 책을 발간한 성소수자에 관해서 서울대학교 이현주 교수님이 적어놓은 책들이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이 안에 내용들도 다 담겨 있지만 부모 모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들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제가 제본을 뜨니까 15,000원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이제 보통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투자해서 이제 아는 분들에게 제가 보낼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7권 이제 10만 원 하니까 7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은 좀 길어졌지만 아주 작게나마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난다는 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지은 작가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제 대신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구체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런 좋은 작가님들이 내 대신 표현해주는 그 글귀를 들고 제가 전하면은 훨씬 더 한층 더 뭐라 그럴까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신납니다. 어머님은 이제 그 성소수자 LIDC까지 하고 계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만들 때 여러 의미를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사실 어떤 누군가가 이제 나의 부모에게 말 걸기 하고 싶을 때 이 영화가 이용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V 같은 것을 다니다 보면 당사자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올려주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성소수자 자식을 이제 내 자식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사실 이제 여기 세 분도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고 갈등이 있었기도 했고 머리로는 또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나의 자식한테 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좀 포문을 열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 중에 또 수월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또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부모님은 굉장히 배우신 분인데 평소에 이런 것도 혐오 안 하실 것 같은데 또 정작 자식 얘기할 때 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일단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반응은 알 수가 없죠. 예전에는 커밍아웃 할 때 대표적인 영화가 바비를 위한 기도였는데 최근에는 너에게 가는 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와 여러 자료들을 부모님께 가지고 커밍아웃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은 커밍아웃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커밍아웃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커밍아웃을 하시는데 좀 비비아님이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책감 갖지 않고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실은 커밍아웃을 했을 때 부모님이 커밍아웃 하기 전에 준비는 이제 이런 거죠. 저희는 항상 당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덜 받을 때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공간에 있어서 만약에 그 분리를 할 수 있거나 안전하게 잘 버틸 수 있을 때 그럴 때 커밍아웃을 하셨으면 좋겠고 영화 봐가지고 또 저기 커밍아웃 격이 막 만렙 돼가지고 또 집에 가서 커밍아웃 오시면 곤란하니까 그런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아우팅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이제 부모님이 혹은 주변에서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실은 이래요. 좋은 부모님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 뭐 비비아님이나 우리 인수님처럼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내 자식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본인이 힘들더라도 내 자식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려고 애쓰세요. 뭐 노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좀 드릴 필요는 있어요.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계속 혐오 발언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안전 이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해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혹시 그걸 얘기해서 부모님이 우리 비비아님은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선물이라고 커밍아웃이 선물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평온을 깨는 것이 미안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님의 평온을 깨는 것에 그렇게 죄책감은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고 견디다 못해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평온을 깰 망정 그걸 만약에 안 한다면 나의 존재는 부서지잖아요. 내 존재가 부서지게 생겼는데 부모님의 평온을 깨는 것 정도야. 부모님이 감당을 하신 문제이고 또 이건 죄는 아니잖아요. 좀 미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그 성소수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추호도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커밍아웃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못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버림받기 전에 먼저 부모를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부모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요. 질문이 이런 얘기였나요? 제가 질문을 네, 잘못 그- 들었군요. 이렇게 자식분들한테 부모님이 커밍아웃 받았을 때 이렇게 나도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내 아이한테 다가가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 부모의 입장에서. 네, 부모의 입장에서. 근데 아까 나비님이 거의 말씀해 주셨고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커밍아웃 받았을 때 약간 연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연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나의 이 뭐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약간 편견이에요. 그냥 가족끼리도 서로 조심해야죠. 상처 준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좀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게 조금 습관이 돼 있긴 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함부로 내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때까지 계속 함부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이 뭔가 혐오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거 진짜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부모 모임에서 오셔서 부모님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처음에 커밍아웃 받았을 때 내가 모르고 상처 주는 말 했던 거 저도 되게 후회하거든요. 혐오의 발언했던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아시게 되면 엄청 그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내가 좀 연기를 해서 나는 모르는 세계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알아갈 때까지 시간을 벌고 그동안은 좀 아이한텐 그래도 최소한의 상처 준 말 하지 말고 혐오 발언 하지 말고 이래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사실은 생각하면 저는 늘 눈물이 나거든요. 안 울어요. 그러니까 그게 7년 동안 본인이 그 겪었을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냥 제가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한 90%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성소수자 부모로서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상을 좀 해주시면 사실 부모님들이 겪지 않은 삶이지만 내 아이가 어쨌든 사랑이 베이스로 돼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사실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저는 충분히 다 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2년 동안 버신 시간 동안 이제 부모 모임에 나와서 이제 저처럼 계속 힘을 받고 공부를 하고 저희 부모 모임에 오면은 성 정체성, 지향, 젠더 표현 이런 거 싹 다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거든요. 진짜로 PPT 해가지고 부모님들 모아놓고 다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죠. 제가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 진짜 우리가 모르던 세상이고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저희는 억압이 되게 많던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은 좀 대다수가 살았고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온전하게 받아들인 게 한 2년 정도 걸렸다는 게 그게 학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부모님들이 학습하시면 되고 당사자 우리 그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시면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 인생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라고 20살 때부터 알았고 사람은 그 죽으면은 다 놓고 간다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정체성은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내게 뜬금없는 이제 아들 일로 인해서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과연 제가 참 잘 살았더라고요. 지난 60년 동안 제가 온전하게 살지 않았으면 저는 저희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평소의 생활이 항상 그 남을 위해서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부족해도 남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 뭐 그것이 뭐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늘 생각했는데 과연 성준이가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 말했을 때 과연 내가 엄마 입장에서 평소에 내가 말하던 것에 그것이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기도도 안 했어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의 어떠한 것도 나는 받아들인다. 네가 살인을 저지르고 오더라도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어떠한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에 커밍아웃을 안 하셨다면 그 때를 보고 계신다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성준이가 그 점점 멀어지는 거를 경험했어요. 자기가 정체성을 발표하기 전에 아들을 보면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항상 단답형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만 늘 짝사랑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만 지금까지 짝사랑은 하는데 이 애들이 계속 아들이 이제 멀리 가니까 야 20살까지만 키우고 나면 남이라 하더니 아 진짜 저 새끼도 그렇네. 내가 그렇게 공들을 키웠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아까 그 예준이를 만나가지고 동거 생활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방학이 됐는데도. 그리고 이제 내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찾아갈 텐데 저는 또 직장 때문에 제 하는 일을 소홀하게 할 수 없으니까 성준이가 동거생활 한다면 벌써 갔죠. 하긴 하러 했을 건데 근데 이제 자꾸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엄마 시간 나면 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오는데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애가. 그 전에는 엄마 우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심심하다 외롭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 외롭다 그런 지금 열심히 뭐 알바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외롭다 하니까 그렇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는 끊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더라고요. 외롭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간간히 애가 표현해 줬기 때문에 내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주마등처럼 어릴 때 3살 때부터 5살 때 뭐 있었던 그 행위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커밍아웃을 딱 하는데 그때 그렇게 내가 좀 더 예민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둔해서 먹고 산다고 우리가 뭐 억수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밥 먹고 사는 일이에요. 뭐 내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해서 그렇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서 그렇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없다 보니까 내 혼자 스스로 나가야 되고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은 이쁘게 자라는 믿을 만한 아들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투사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음성이 자꾸 높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믿던 아들에게서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가기 전에 6살, 초등학교 가기 전에 6살 때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어떤 장난감을 사면 절대로 여자 인형 말고는 애가 만지지를 않았어요. 기껏 만져봐야 자동차를 만졌어요. 제 생각에는 기관총, 따발총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손에 쥐어줘도 애가 싫어 이렇게 애가 체육관에서 태권도 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가지고 유치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체육관에 데리고 갔어요. 입문을 했는데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서 오더만은 울면서 엄마
다시는 나를 그런 곳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 곳에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지? 도장이 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요. 그 쌤이 기합 소리에 기합밖에 안 했는데 야 이렇게 반말하고 저희 남편이나 저는 이제 가음 지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하나면은 가음 지르지만은 근데 거기 자기는 싫다 그러길래 엉덩이를 두들면서 다시는 너를 거기 보내지 않으마. 그럼 피아노 치고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제 미술하고 이렇게 돌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애가 항상 여자애들하고 잘 놀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들하고 잘 놀고 또 남녀 공학 중학교를 갔는데 성준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여자애들이 성준이한테 있구나 이런데 제가 다 보니까 애들이 10분 노는 시간에 다 축구공을 갖고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간간히 청소하러 학교 가보면 성준이는 여자애들 속에서 웃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남자들은 다 여자를 만나니까 어차피 뭐 성장하면 여자 만날 거니까 그걸 좀 조기에 만나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성하고 같이 노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남자는 여자 만나고 여자는 남자 만나야지. 뭐 항상 이런 사고방식으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제 사고에서 이제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생각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준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남자 여자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뭐 가르치니까 또 그런 줄 알았고,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게이가 그 남자가 그 남자를 찾을 때는 그 성적인 부분에서 먼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단정을 지으니까 우리 성준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요. 속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래요. 목사니까 내가 되어들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살리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 성취함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고 저는 다양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A형이지만은 B형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해요. B형 사람을. 그런데 그 B형을 왜 좋아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B형들이. 그래서 B형들이 적극적이고 말도 잘하시고 표현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O형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말만 딱딱 하니까 얼마나 A형이 듣기가 좋고 어떤 명령을 지시하면 따르기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AB형이나 B형이나 O형이나 이렇게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8가지에서 30몇 가지까지 이렇게 다 분류가 되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해모하는 편향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기하고 다르다고. 진짜 다른 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접하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제 게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의 성소수자들이 있고 나도 그동안에 얼마나 남편에게 이성이지만 삿대질하고 뭘 못한다고 항상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나는 잘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도 굉장히 이번 일 이후로 반성하게 되면서 누구에게 너는 왜 그래? 이런 이야기가 정말 사라졌거든요. 이상입니다. 진짜 관객분들이 막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비비아님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비님 마초부치 별명이라고 얼핏 들었어요. 너무 멋져요. 근데 오늘 우리 인선님을 보니까 또 한 명의 마초부치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의 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 짧게, 나비님께서 짧게만 자식의 혹은 자녀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존중감을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녀의 선택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선택도 중요하지만 자녀라는 말에 보통 방점을 짓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혹은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간섭이나 좀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자녀든 또 자녀가 아니든 나와 개별적인 존재로서 좀 존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기 성소수자 부모 모임 와서 배운 건 그거였어요. 부모나 가족에 매이지 않고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기보다도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내 자식이든 누구든 어떤 존중을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배웠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성소수자이지만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면 그거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과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내가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실은 자식에게 어떤 자식에 대한 존중은 사람에 대한 존중일 것도 같고요. 저희 영화 제목 자체가 너에게 가는 길인데, 실은 내 자식에게 가는 길이자 내 자식을 통해서 알게 된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가는 길,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함께 가자고 권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떤 존중을, 자식의 어떤 선택이든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선택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줄, 그거에 대한 존중을 배워가는 길이 저희 남은 생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게 관객분들에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최근에 김비 작가님이 쓰신 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거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 김비 작가님이 또 와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공존이란 어떤 최소한의 이해와 관심으로 누군가의 고통이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 이 말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공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성소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는 사실 많이 울지만 되게 희망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존하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저희한테로 다가와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만 잡으면 길게 말을 해서 말을 어벙하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어떤 누구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누구도 누구를 지탄하고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곁눈질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다 함께 산다는 것을 저는 그 만민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사는,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거죠. 나로 내 스스로도.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자리 정말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영화의 전당에서 너에게 가는 길을 상영한다라고 해서 엄청 기대하면서 막 왔는데, 여기 앉아 계셔 주신 관객분들이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객석을 바라봐 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